참 사람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네요. 제가 뭐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아왔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는 다들 그렇겠지만 자식 말고는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대학의 문턱도 못 밟아봤고 캠퍼스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일자 무식이죠.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 새끼 하나는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노력한 평범한 여자입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들을 하나 낳고 2년 만에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허망한 일이었죠. 제가 25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그 당시 30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결혼한 이유가 그 사람이 집도 잘 살고 직업도 괜찮아서 얼굴도 성격도 안 보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건데 운이 좋게도 참 착한 사람이었고 인성도 좋고 저랑도 잘 맞는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저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우린 서로에게 참 잘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3번 정도 만나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사실 결혼 전부터 좀 많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로 집안 차이 때문이었죠. 남편네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저희 둘을 주선해준 사람이 저희 동네 마당발 이모였는데 그 이모는 정말 마담뚜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해나갈 정도로 여자와 남자를 많이 이어줘서 동네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죠. 사실 저희 집이 남편네 집에 비해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한 집안이지만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는 정희 엄마 어딨어? 하면서 저희 엄마를 찾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한참 있다 나와서는 정희야, 아줌마가 남자 하나 소개시켜줄까? 너네 언니들은 나이가 좀 많아서 그렇고 젊은 여자면 좋을 것 같다잖아. 네가 딱이야. 그 사람이 인성도 좋고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사람이 좋다더라. 내가 이 동네에서 결혼 성사시킨 사람들 다 잘 사는 거 너도 알지?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러니까 너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소개나 받아봐. 뭐 소개받는다고 무조건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만나봐. 하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더한 건 엄마였습니다. 그래, 뭐 만나봐. 당장 너 보고 결혼하래? 그냥 사람 좋다고 하니까 만나보라는 거지. 네 언니들 저렇게 허송세월만 보내다가 지금 다 노처녀 됐잖아. 세상에 20대 후반인데 아직도 시집 못 가고 저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속이 다 터진다 터져. 너도 언니들처럼 노처녀로 살기 싫잖아. 안 그래? 아휴, 난 진짜 너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언니들은 그 당시 노처녀도 아니었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습니다. 큰언니와 작은언니 둘 다 야간고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며 겨우 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교대 근무를 하며 집에 돈을 보탰거든요. 아빠는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돈을 벌어오긴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엄마는 집 근처 한바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는 저희 세자매가 먹고 살기엔 택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돈을 버는 족족 생활비에 보탰고 열심히 일만 하고 연애 한번 못 해본 상태에서 죽어라 고생만 한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꼴보기 싫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언니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창창한 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가족들 위해 살고 있는데 엄마는 저렇게 말을 하니 엄마가 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남자와 선을 보기로 결심한 건 제가 언니들과 엄마 아빠들 위해 돈을 벌어도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못 가게 되며 분명 엄마는 제 탓을 할 것 같고 그럴 바엔 그냥 가족과 분리돼서 가정을 이뤄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5,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선을 보게 된 거죠. 별 기대 없이 나간 선자리에서 만난 제 남편은 제 생각보다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게다가 매너도 어찌나 좋던지
저는 살면서 남자가 그렇게 제게 다정하게 구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라 그런지 선자리 장소가 호텔 카페였는데요. 평소 공장에서 일만 하던 제게 그 공간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게 예뻤고, 게다가 다정하게 저를 대해주는 남편이랑 있으니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었죠. 사실 선자리에서 싸가지 없는 남자들한테 퇴짜 맞고 돌아온 공장 언니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물이라도 뿌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면서 나갔었는데, 웬걸 다정하고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한 남편을 만나게 되니 주선해준 마담뚜 아줌마한테 큰 절을 올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남편은 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은지 적극적으로 호감 표시를 했고, 당연히 그날 애프터 신청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남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시부모님을 구워 삶았는지 몰라도 큰 반대 없이 시댁에서는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애가 잘 들어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 당시엔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자마자 얘 새아가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너도 네가 할 일을 해야겠지? 내가 너한테 뭐 바라는 거 없다는 건 너도 잘 알 거다. 내가 뭐 너한테 예단을 하라고 했니? 아니면 혼수를 해오라고 했니? 우리 아들이 나이가 좀 있으니 그냥 어린애 하나 잘 만나서 자식 새끼 낳고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너랑 결혼을 허락한 거 너도 잘 알지?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얼른 임신해서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임신이 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별은 또 제가 결정할 수 있나요? 딸이면 혹시나 실망하실까, 아이가 잘 안 들어서면 어쩌나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찍 애가 들어섰고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까지 임신이 돼서 정말 이 아이가 생긴 것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아들을 낳고 2주 정도 시댁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인데도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죠. 식구들의 관심이 전부 다 아이에게 쏠렸고 어느새 저는 찬밥 신세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지극정성으로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니까 그걸로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뭔가 늘 벽이 느껴졌던 시어머니도 제가 손주를 낳고 난 후에는 많이 너그러워지신 게 확 느껴졌거든요. 이제는 정말 시댁에서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행복했죠. 그렇게 2년 정도를 시댁에서 보냈는데 그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거든요. 남편은 시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날따라 두 사람 다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저와 시어머니가 엄청 걱정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도 안 받고 분명 퇴근한다는 전화는 받았는데 12시가 넘어도 1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어서 불안했던 어머님이 먼저 집 근처 대학 응급병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님과 남편이 구급차를 타고 이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고 계셨고 남편은 이미 사고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죽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었죠. 겨우겨우 정신을 차려 남편의 장례까지 치른 후에 집에 와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머님의 낮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제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청승맞게 앉아서 죽은 애 옷이나 정리하고 있을래? 나와서 청소도 좀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 내 아들이 죽어서 정작 슬퍼야 할 사람은 난데 왜 네가 더 청승이야 청승은. 너도 자식 낳아봐서 알 거 아니야. 낳은 내가 이제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 하면서 제게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전 아직 슬픔이 전부 가시지도 않았는데 어머님은 제게 징징대지 말라고 하셨죠.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시댁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했고 가끔 아주버님 내외 부부가 오시면 그분들 음식도 차리고 청소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떠나간 후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다시 냉담해지기 시작했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본가고 싶었지만 돈도 없거니와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난 뒤 저희가 살던 신혼집을 어머님이 다시 매매해버리시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죠. 저야말로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혼수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몸만 덜렁 시집온 상태라 쫓아내지만 않는다며 애를 데리고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님이 첫 손주라 그런지 아들을 너무 예뻐해 주시고 남편 대신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제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을 보내주시고 어릴 때부터 영어 선생님을 붙여서 영어도 따로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등하원은 전부 제 몫이었고 음식도 절대 함부로 먹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것도 전부 제 몫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이 죽고 난 뒤 시아버지가 케어를 하시면서 같이 사업에 붙으셨고 그 집에서 원래 일을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모님을 관두게 하고 저를 식모처럼 부리기 시작하셨죠. 얘 새아가 오늘 아침 뭐 먹니? 국 뭐 끓였어? 어제 저녁에 아버님이 계란국 시원하게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청양고추 좀 넣고 끓였어요. 아유, 난 매운 거 못 먹는데. 나랑 준호 거는 청양고추 빼고 따로 줘라. 네? 따로요? 지금 다 끓여서 국 담으려고 했는데. 아니면 어머님이 어제 먹었던 시래기국 있는데 그걸로 드릴까요?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말이 많아? 따로 끓이라면 끓여. 내가 뭐 어려운 거 시켰니? 계란국 그까짓 거 끓이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당장 끓여. 하며 국을 2번씩 끓이게 하는 건 기본이었고 집안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쌓이는 꼴을 보시면 저를 불러서 크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크면 클수록 민망해지기도 하고 솔직히 쪽팔리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아들이 17살 때쯤이었나? 아들이 제게 엄마, 우리 나가서 따로 살면 안 돼? 할머니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공부가 안 돼 하고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할게. 미안 하고 대답했더니 엄마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 못하잖아.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됐어, 내가 할게. 엄마 그냥 있어. 괜히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절로 고개가 푹 숙여지더라고요. 어찌나 쪽팔리던지. 그 후로는 아들에게 무슨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참 눈치도 빠르고 똑똑한 편이라 공부도 꽤 잘했고 시어머니가 워낙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시다 보니 월등하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네는 작지만 시어머니는 무조건 서울로 손주를 보내야 한다며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대학을 알아보실 동안 엄마인 저는 매일 집에서 청소를 하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정원 정리를 하다 보니 당최 애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엄마들 치맛바람은커녕 저는 앞치마가 다 다를 때까지 집안일만 해서 내가 엄마인지 시어머니가 엄마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종종 아들에게 듣기로는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들에 원서를 넣었다고 했고 거기에 몇 군데는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고 싶다던 의과대학에 원서를 넣었다고 했는데 합격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빨래를 널고 마당에서 방 안으로 들어왔는데 아들이 엄마! 하며 저를 부르는 겁니다. 나 붙었어. 나 붙었다고. 나 이제 의사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너무 놀랬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하다니.
전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정말 아들이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발을 내딛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진짜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 너무너무 기특해. 라고 아들을 안아주었고, 아들은 학교에 합격하자마자 바로 서울의 자취방을 구해서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는 날 아침,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할머니, 저 엄마랑 같이 갈게요. 아무래도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 봐주는 이모도 필요 없고 그냥 엄마랑 있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아이고, 그건 안 돼, 아가. 엄마가 없으면 누가 집안일을 도와줘? 그럼 할머니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할머니는 이제 너무 늙고 힘들어서 집안일 같은 건 못해요. 그럼 사람 쓰시면 되잖아요. 할머니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튼 엄마는 제가 데려갑니다, 할머니. 하고 저를 데리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 아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한참 학교 다닐 때 해준 거라고는 제때 끼니 차려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는데 저를 서울까지 데려가 준다니 얘가 날 호강시켜주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저는 아들을 따라 서울로 왔고 그곳에 와서 짐을 푸는데 엄마, 여기서는 뭐 딱히 할 거 없어. 엄마가 일하고 싶으면 일해도 되고 집에서 쉬고 싶으면 쉬어도 돼. 아무도 엄마 눈치 안 주고 엄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엄마를 서울로 데리고 온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도 남의 시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초반 한 달 정도는 서울의 아들 집에서 지내면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저를 써주는 곳이 많지도 않았고 회사에 취직하는 건 더더욱이나 무리였죠. 결국 제가 할 줄 아는 거라곤 음식을 하는 거, 청소를 하는 것 등등 주부들이 하는 일이었고 선택의 여지 없이 저는 집 근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공부하느라 집에 자주 오지 않았고 저도 일을 하느라 집은 거의 비어있던 상황이었죠. 그렇게 낯설지만 서로 각자의 생활을 하는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시험을 쳤고 매일 공부를 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내내 아들을 봐왔지만 오히려 아들은 학창시절보다 성인이 되고 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도 든든한 시어머니라는 백이 있으니 아들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돈에 쪼들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당찬 아들이 멋지게만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은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모인 의과대학에서도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졸업을 했고 레지던트 생활을 하며 죽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곧잘 해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돈을 모을 만큼 모아 아들 집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작지만 저만의 공간인 전셋집을 하나 마련했죠. 물론 시어머니에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분가한 뒤로 저는 거의 남이 됐고 시어머니 역시 제게 연락 한번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전문의가 되면서 점점 시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손자로서의 도리 정도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저도 이제 아들에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씩 노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의사인 손주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셨는지 본인 돈을 보태서 제 아들에게 병원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아들의 나이가 32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 혹시나 좋은 사람이 있으면 아들과 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연애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준호야, 너 요즘 바쁘지? 연애할 시간 없지? 하고 물었는데 너 연애하고 있어 엄마?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 진짜야? 아니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했어?
좋은 사람 있으면 엄마한테도 좀 소개해주지. 아이, 뭔 소개야 소개는. 결혼할 것도 아닌데. 솔직히 나야 뭐 맘만 먹으면 좋은 여자 만나는 건 일도 아니잖아. 직업도 직업이고 내가 좀 잘생겼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연애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뭐 하는 앤데? 몇 살이야? 하고 물었더니 그냥 가볍게 말하길 나보다 나이는 좀 어려. 5살 정도? 그리고 우리 병원 환자로 만났어. 처음엔 환자라서 좀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나한테 대시하니까 나도 흔들리더라고. 뭐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어.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만났길래